이 시간 이제 이어서 할 거는 여러분들 이제 철분제에 대해서도 조금 더 상세한 설명을 해주고 싶어요. 그래 보통 우리가 사회를 하다 보면 영양분, 철분, 염분 이 3대 요소는 늘상 이렇게 반복돼서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근데 이제 이 철분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사회를 하지 않을 적에는 음식물에서 섞여 들어오는 철분만 가지고도 내 몸에 필요한 철분은 충분히 보충이 됩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300cc, 500cc를 반복적으로 빼내기 때문에 음식물에서 섞여 들어오는 철분 가지고는 100% 불가능합니다, 복원이.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한두 달 정도 건강한 사람이 그냥 빼서 헤모글로빈 수치가 안 떨어지는 거는 그럴 수가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한두 달이 아니라 3개월, 6개월을 빼도 헤모글로빈 수치가 안 떨어지고 14, 5까지 계속 올라간다.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비정상입니다. 그럼 그때 우리가 성분학적으로는 그게 철분으로 잡혀도 강의 피해보면 그게 바로 가상철입니다. 가짜 철분. 쉽게 해서. 근데 제가 그동안에 해보면 저는 어때요? 지금 현재 내 손으로는 안 해주지만 지금 내가 안 하고 있는 걸까요? 전 세계인을 사회시키고 있을까요? 전 세계인을 사회시키고 있죠. 그러면 여러 사람이 사회를 하면서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서는 뜻대로 안 되면 전체 저한테 문의를 합니다. 그 답변은 다 제가 이렇게 누구보다도 임상 경험을 세계적으로 내가 제일 많이 하고 있다고 이렇게 들으면 돼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을 해보면은 일정 기간을 빼면 헤모글로빈 수치가 떨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비정상적으로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비정상적으로 14, 5까지. 그럼 그게 가상철인데 모두가 공통점이 뭐냐? 간 기능이 고도로 떨어진 사람만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 얘기예요. 정상인적인 사람은 절대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요. 간 기능이 100%다 고도로 떨어진 사람한테만 비정상적으로 헤모글로빈 수치가 14, 5까지 비정상적으로 올라가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그게 왜 그럴까 하고 봤더니 간이 먹어치우는 성분은 뭐예요? 탄닌 성분이죠. 시구, 떫고, 쓸고, 알이고. 그래서 이것이 정상적으로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 이게 칼슘이 만들어지는데 비정상적으로 그 산 성분이 잡히면 그게 철분으로 잡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철분이 아니고 가짜 철분으로 수치상 잡힌다 해서 그걸 가상철이다. 근데 이게 간 기능이 고도로 떨어진 사람한테만 비정상적으로 빼도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올라가는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 배웠죠? 철분제 양을 반으로 줄이면서 계속 맞아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그런데 현대의학 사고력으로 보면은 이런 사람의 철분제를 맞으면 철분제를 맞아서 간이 나빠졌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겠죠? 그럼 철분제를 안 맞아도 수치가 높은 건 뭐라고 답변할래요? 철분제를 안 맞아도 비정상적으로 높다고 하면은 그게 바로 가짜 철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간이 먹어치우지 못한 탄닌 성분이 화학 반응에 의해서 가짜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모든 물질이라고 하는 건 고정이 아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몸에 빨간색을 띠는 것을 우리가 적혈구라고 그럽니다. 이 적혈구는 혈액 속에서 산소를 운반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 적혈구 빨간색을 띠는 모든 물질은 철분이 없으면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심지어 나무 단풍잎도 토양에 철분이 많을수록 단풍이 빨갛게 곱게 잘 들어요. 빨간색보다는 검은색이 철분이 더 많이 함유해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 철분이 다른 영양분에 비해서 흡수 능력에 상당히 불리하다는 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철분은 심지어 여러분들 TV 나오는 거 봤죠? 저 아프리카 어디 빈혈 환자가 많은데 그냥 주철 있죠? 철판을 넓적한에다가 밥 하는지도 넣고 끓이고 국 끓이는지도 넣고 찌개 끓이는지도 넣어서 끓여 먹으니까 빈혈이 없어지더라고 하잖아요. 철분은 우리 몸에서 그만큼 필요한 존재입니다. 근데 그거를 옛날에는 우리 가마솥 어때요? 옛날에 중을 솥도면 거기다 밥을 해먹고 한동안 안 해먹으면 어때요? 녹이 뻘겋게 슬죠? 예. 그래서 철분이 화학 반응을 일어나는 게 빨간색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 물 같은 건 뿔구름만이 이렇게 때가 나오는데 보면 거기는 철분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빨간색 속에 철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고 빨간색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철분이 필요한데 이제 영양분 중에서 철분은 우리 몸이 구조적으로 흡수하는데 상당히 불리한 성분이다. 이해됐죠? 네.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은 먹는 걸로 하면은 해결이 참 좋은데 그동안에 해보면 먹는 거 가지고는 도저히 따라가들 못해요. 그 먹는 거를 먹고 철분제를 맞으면 주사 맞는 걸 적게 맞고는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순전히 먹는 걸로만 보충이 안 돼요. 그래서 나는 이런 원리를 아니까 가능하면 이제 먹는 걸로서 최대한 철분제를 덜 맞고도 할 수 있는 거를 올 겨울쯤에는 한번 만들어 보려고 지금 시설을 하고는 있습니다. 내가 하는 건 순전 식품으로만 해요. 근데 이제 그 이전에 여러분들이 자꾸 철분제를 이렇게 적게 맞으면 어떤 부작용이 나느냐. 그래서 내가 이 신천의학을 배우려고 하면 어디 아플 때 어디 빼라고 배우는 거는 별 의미가 없다. 이미 논문이나 뭐나 책 보면 거기 다 나와 있는데 그거 머릿속으로 적고 외울 필요도 아무 의미도 없다는 거예요. 이미 다 써놔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 중요한 거는 뭐냐. 무엇을 잘못하면 어떤 부작용이 오는가를 먼저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야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이걸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영양분과 철분이 부족하면은 영양분부터 먼저 나왔으니까 정리를 해주면 그래요. 옛날에 못 먹고 못 살 때 보면은 부항 들어갖고 몸이 팅팅 붓죠. 그럼 우리가 이론적으로 보면 못 먹으면 몸이 빼싹 말라야지 왜 붓느냐. 우리가 우리 몸 안에서 신진대사 먹고 싸고요. 체세포들의 영양분을 먹고 싸고 하는데 우리 인체에 500가지가 넘는 영양소가 있는데 뭐 일부에서는 한 540가지, 520가지 된다고 하고 일부에서는 1000가지도 넘는다고 그래요. 우리 몸의 영양소를 성분학적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은. 근데 그만큼 그냥 많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 몸에서 필요한 영양분을 여러분들은 어떠한 이해력으로 이해하면 좋느냐 그러면 목수가 아무리 집 짓는 기술이 좋은 기술자라고 하더라도 우리 인체가 복원하는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목수한테 재료를 안 주면 집을 못 짓듯이 우리 몸도 복원할 때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을 안 해주면은 세포 분열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신진대사라고 하는 것은 체세포가 자기가 필요한 영양분을 먹고 소화시키는 과정이 신진대사예요. 근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은 늘 입에 맛있다고 느껴지는 것만 반복해서 먹기 때문에 내 몸에서 필요한 거 60%를 넘기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우리가 일상 음식에서는 접할 수 없는 부족한 성분을 보충해 주는 게 여기 진액이다. 이해돼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근데 영양분 철분도 이 영양분에 해당하는데 왜 철분을 따로 빼놨냐? 식물 가지고는 일상적으로는 되지 않더라. 그래서 이제 철분도 영양분인데 한쪽에다 따로 제껴놨거든요. 그래서 먼저 정리를 해줄 거는 현대 학자들은 간이 나쁘면 간이 나쁜 사람들은 그걸 생리치로 진단하면 혈액 속에 탄닌 성분을 못 먹어치운 사람이죠. 그러면 간에 간 기능이 떨어진 사람은 몸의 철분 함량이 성분학적으로 보면 높이 나올까요? 낮이 나올까요? 높이 나오기 때문에 철분이 간이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내가 질문을 해볼게요. 간이 혈액 속에 있는 탄닌 성분을 못 먹어치운 직접 원인은 뭘까요? 산소 부족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산소 부족에 의해서 간 세포가 소화 능력을 잃어서 혈액 속에 있는 탄닌 성분을 못 먹어치운 만큼 혈액 속에 축적이 됐고 그 축적된 탄닌 성분이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그게 철분으로 성분 검사로 잡혔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산소 부족은 왜 됐을까? 요산 수치가 높아서 요산 수치는 왜 높아졌을까?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원리로 생명의 원리로 이렇게 이어나가면 그래서 항상 의술이라고 하는 거는 적은 병이 악화돼서 커지는데 이 커지는 거를 그래서 만병이 악화되는 출발점에서는 항상 신장 기능 저하가 출발점이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대의학에서는 신장 기능 저하의 원인을 몰라요. 지금 현재까지도. 그러니까 신부전증이 아주 불치병인 줄 알아요. 근데 제가 해보면 어떻게 해요? 신부전증으로 병으로 진단 받을 때까지만 해도 30% 정도는 기능이 남아있다. 그때까지만 해도 30% 정도 기능만 남아있어도 내가 책에는
10명 하면 몇 명 완치 가능하다고 써놨어요? 7명 가능하다고요. 써놨는데 내 머릿속에는 이놈아 10명 하면 9명 고치는 게 신부전증이지. 그런데 시합을 걸면 나도 안 질라고 10명 하면 7명 치료된다고 내가 해놨지만 내 머릿속에는 9명은 자신한다. 신부전증을 진단받고 바로 우리 방법으로 하면은. 그런데 이거를 신장이 먹어치우지 못하니까 간 기능이 떨어졌고 신장과 간이 먹어치우지 못한 성분에 다른 합병증을 일으킨다고 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약들을 계속 먹을 동안도 신장 기능은 계속 망가지고 있을까요? 멈춰 있을까요? 100% 다 망가지면 우리 방법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전증으로 진단받은 즉시 곧장 우리 방법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그때까지도 신장 기능이 30%는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병원에서 쓰는 약들이 그걸 먹고 있는 동안도 약을 먹든 투석을 하든 투석을 하면 더 빨리 망가지죠. 투석을 하게 되면 뭐냐? 우리 인체는 먹이사슬 연결고리다 그런 건 신장이라고 하는 거는 혈액 속에 있는 요산을 먹이로 먹고 소화시키고 난 배설물이 소변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소변으로 빠져나가야 될 걸 따주는 먹이란 말이에요. 신장 사구체의 먹인데 그걸 투석기로 밖으로 다 빼내면은 가뜩이나 신장 기능이 70%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신장의 먹이를 30%밖에 공급을 안 해주는데 그 30% 먹는 것까지 투석기로 바깥으로 빼버리면 100% 굶는 게 되는 거기 때문에 투석을 하게 되면 망가지는 속도가 금방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투석을 해도 망가지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서 요산 수치가 높아졌고 또 그 합병증으로 간 기능이 떨어져서 탄인산 수치가 높아졌는데 이 해독제나 합병증에 쓰는 여러 약들을 쓴다고 해서 그 약이 신장 기능을 회복시키는 거하고는 단 1%도 관여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먹고 있는 기간에도 신장 기능은 계속 망가지고 있어서 제로가 되면 우리 방법으로 안 된다. 그러면 그걸 뭘로 구분할 수 있느냐? 소변을 눈으로 보면 돼요. 무색무취. 면 100% 망가진 거고 노란색 찌른 내가 10% 남아있으면 10% 기능이 남아있는 거고 노란빛과 찌른 내가 100% 없어졌다 그러면 사구체가 100% 망가진 거예요. 그럼 이제 다시 이거를 이제 원점으로 들어가서 철분이라고 하는 게 이제 부족하면 산소가 부족하고 산소가 부족하면 모든 이제 합병증들이 일어나는데 철분이라고 하는 게 영양분을 흡수하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먹는 것만 가지고는 될 수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어혈을 많이 빼내면 철분제를 많이 보충해야 되고 적게 빼내면 적게 보충해야 되겠죠. 그러면 얼마를 빼면 얼마를 보충하느냐 이거를 내가 명확하게 딱 선을 짚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뭐냐? 그냥 막연하게 부항기를 몇 번 뺐다. 많이 나올 때 적게 나올 때 양 가늠할 수 없죠. 솜으로 닦아서 덩어리만 나서 못해요. 가장 정확한 방법은 뭐냐? 무게로 다루라는 거예요. 그럼 그람수하고 시시하고는 같잖아요. 맞죠? 손무게 빼면 어혈무게예요. 무게로 따지면. 그렇죠? 손무게 빼면. 그러면 내가 300cc를 빼겠다. 그러면 손무게를 200g을 달아보면 대정도 그충도 부피를 갖다 한번 달아보면 200g 이쪽 저쪽일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320g의 무게를 빼면 어혈 무게는 300g이 되겠죠. 그래서 300g을 빼는데 철분제 2앰플을 맞는 게 정량이라는 거예요. 근데 500cc를 빼면 사열 한날 2앰플, 이틀 쉬었다가 2앰플을 맞아야 된다. 근데 이것도 왜 이렇게 시키느냐? 이유가 있어요. 사실 진액 비용하고 철분제 비용하고 하면 철분제가 싸게 칩니다. 그렇죠? 근데 진액을 복용을 할 적에는 진액은 여러분들이 영양분으로 생각하면 돼요. 밭에 양질의 퇴비라고 생각하면 돼요. 퇴비를 줬고 철분제는 비료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예, 화학 비료, 철분제는 이제 농법의 비유를 하면은 그래서 밭에 양질의 퇴비를 준 상태에서는 비료를 조금 많이 줘도 곡식이 잘 됩니다. 근데 퇴비가 없는 상태에서 비료만 주면 비가 오면 녹아도 주저앉아 버려요. 우리 몸도 똑같아요. 여기저기 진물이 나고 녹아내리면 양질의 영양분이 부족한 거예요. 근데 도세 이 영양분을 여러분들한테 영양 밀도가 높은 액체이기 때문에 300 아니라 500을 빼도 철분제 양만 늘려줘도 충분하게 영양 보충이 되기 때문에 500cc까지 빼도 무방하다. 근데 이걸 300cc를 뺄까 500cc를 뺄까 기준점은 무엇로 잡느냐? 사혈을 할 때 어혈하고 생혈하고 섞여 나오면 300cc를 빼고 끝을 내고 생혈은 하나도 안 섞이고 그냥 소 선지 덩어리처럼 빵빵 어혈만 나오면
500cc까지 빼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8번을 빼면 8번 한 군데서 한 번에 500cc 나온다고 하면 몇 번 안 나오면 끝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하라고 시키느냐?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밖에서나 여기나 책이나 놓는 모든 내용에 보면 내가 앵무새처럼 맨날 똑같은 얘기 하는 게 있거든.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고지혈증이 되고 간 기능이 떨어지면 고지혈증이 혈질이 어혈이 만들어진다 그래요. 어혈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내가 우유에다 요즘 비율을 설명을 많이 해줘요. 우유가 주성분이 지방 단백질이고 우유에다 식초를 넣으면 우유 속에 지방 단백질이 응고되는 게 그게 화학 반응이란 말이에요. 그 응고된 물질이 혈전이고 어혈이고. 근데 간이 먹어치우는 못해서 축적된 성분이 중산 탄닌산이 식초와 산도가 거의 같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 말 속에는 어떤 뜻이 있느냐? 간 기능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먹는 음식이 90% 이상의 지방 단백질이기 때문에 내 몸속에 산도가 높아서 중산 탄닌산 수치가 높으면 혈액 속에 있는 지방 단백질을 끊임없이 응고시킵니다. 밤이고 낮이고요. 그러면 응고되는 양과 빼내는 양이 적다면 어떨까요?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가 없겠죠. 빼는 거나 생기는 거나 비슷하면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할 거고 생기는 것보다 빼내는 양이 많으면 좋아지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많이 빼면 체력이 안 떨어지게 해주는 게 더 기술이에요. 근데 이 속에서 어떤 핵심이 들어있느냐? 타일 번호에서요.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진 합병증으로 어혈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신장과 간 기능을 회복시키면 새로운 어혈이 안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맞죠? 그럼 8번을 안 빼서 끊임없이 새로운 어혈이 만들어지게 내버려 두고 허리 아프다고 6번, 14번, 머리 아프다고 1번, 9번, 숨가쁘다고 5번, 30번 빼는 거하고 신장 회복시키는 기능하고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신장 간을 회복시키는 혈은 8번 혈이 해당되는 혈이지 다른 데하고는 관련 없다는 거예요. 새로운 어혈이 더 이상 만들어지지 못하게 하려고 하면은 8번을 빼서 소위 빨아들이는 피가 적어도 30% 50% 나와야 새로운 어혈이 만들어지는 게 중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혈을 많이 빼고 이 진액을 먹으면서 하려고 하면 8번이 1순위가 된다. 근데 진액을 안 먹을 적에는 8번이 기본 사혈이 돼요. 2, 3번이 기본 사혈이 돼요. 제가 보면 이런 걸 이제 못하니까 대중적으로 하면은 모두가 이렇게 처방을 할 수가 다 없으니까 피부족이 안 오게 하려고 하면 2번을 빼주면 위기능, 먹는 기능. 그래서 2번 혈 별명이 뭐예요? 밥도둑 혈이죠. 그만큼 밥맛이 좋아집니다. 2번, 30번 뚝 뚫어놔버리면은 밥맛이 달아요, 달아. 그리고 소화가 금방 돼요. 위가 수축 연동활동이 살아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내가 놓칠까봐 얘기하면 2번, 3번을 빼주고도 소화 기능이 안 닿는 사람은 어디를 빼라고 배웠죠? 2번, 30번을 빼고도 위 기능이 안 사는 사람 97%는 95% 정도는 2번, 30번을 빼주면 위의 수축 활동이 살아납니다. 3% 정도가 거기를 빼주고도 위 기능이 안 살아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때 빼라고 하는 혈전이 있습니다. 1번, 9번이에요. 네, 뇌파잖아요. 뇌파 누수. 이건 설명하려면 길어요. 근데 답만 알아두면 돼요. 그러면 3번은 어때요? 영양분을 흡수하는 혈이다 해서 뿌리혈이라고 했죠. 그래서 2번, 3번을 사혈해 준다고 하는 거는 잘 먹고 영양분을 잘 흡수하게 해놓고 6번을 빼주면 어때요? 상하 피의 흐름이 원활해지죠.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8번을 빼야 된다 소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액을 안 먹고 뺄 적에는 236, 236, 236 이렇게 빼야 이게 기본 사혈이 되는 거고 진액 처방을 받을 적에는 8번이 기본 사혈이 돼요. 근데 부득이 이제 8번이 기본 사혈이라는 건 정해졌는데 가끔 내가 혈점을 이렇게 써주는 거 보면 5번이나 1번, 9번이 앞번호에 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어혈을 더 이상 안 만들어지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혈이긴 하는데 죽는 것보다는 사는 게 낫겠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심장마비로 갑자기 협심증 증세가 있어서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연사할 위험이 있으면 신장간보다는 죽음을 막아놓는 게 더 급하다는 거예요. 그래 이럴 때는 5번이 앞번호에 나와 있습니다. 그 몰아빼게 되면은 이렇게 예를 들어 뇌경색이나 뇌출혈 그러면 그럴 때도 1번, 9번이 앞에 있고 8번이 뒤에 있는 거고는 이런 경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다 내가 머릿속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이제 우선순위를 이렇게 정해주면은 그거에 맞춰서 이제 빼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철분이 부족하면은 내 몸속에 적혈구가 안 만들어집니다. 적혈구가 안 만들어지면 적혈구는 혈액 속에 산소 운반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산소가 부족하면 어때요? 갑자기 산도가 높아 체세포들이 소화 능력이 떨어지면 불안 연소 물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산도가 높아서 산소가 부족하면 산도가 높아진 거는 수분을 끌어모으면 부종이 오고 산소가 부족한 건 심장이 빨리면 귀에서 북치는 소리가 나요. 이명현상이 일어나고 그래서 몸이 붓거나 팔다리 힘이 빠지고 귀에서 북치는 소리가 나면 영양분과 철분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부작용이에요. 근데 이 속에서 자세히 관찰하면 영양분은 넣어주지 않고 철분만 보충시키면 피부에서 진물이 잘 납니다. 두 가지 다 보충을 시키면 그런 현상이 안 나요. 그래서 항상 어혈을 우리가 300cc 뺄 때 넣어주는 거와 500cc 뺄 때 넣어주는 거, 요건 알았죠? 그 다음에 이 부작용 나는 것도 뭐냐고 하면 영철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염이라고 하는 건 나도 이제 여러분들 교육할 때 여러분이 내 교육을 받으면 영철염 하면 영양분, 철분, 염분 딱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이 염분 앞자를 따서 그냥 염 이렇게 버리는데 염분은 우리가 농사를 질 때 벌레나 이런 게 들어오지 말라고 농약으로만 농약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대상포진이나 몸에 고열이 날 때 주겸수 아니면 강산해독제 하고 8번 사열 딱 해주면 해열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해열됩니다. 현대의학에서는 몸에 열이 나면은 항생제나 스테로이드 호르몬제를 가지고 처리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신천의학은 보면은 자연의 환경을 이용하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몸 외부에서 우리 몸에 침투한 세균이나 바이러스는 염분 농도가 낮은 곳에서 진화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우리 인체가 처음에 진화할 때 바닷물 속에서부터 출발을 했기 때문에 염분 농도가 높은 데서 진화했기 때문에 우리 몸은 0.9%의 염분 농도가 돼도 인체는 왕성한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민물에서 오랫동안 진화한 생명체들은 대상에 대한 진화라고 그러잖아요. 염분 농도가 낮은 데가 그게 대상이란 말이에요. 이놈들은 염분 농도가 높으면 우리 몸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주겸수 먹는 법도 두 가지가 있어요. 혀로 녹여 먹는 법이 있고 주겸수를 타서 마시라는 법이 있고 근데 사회를 할 때와 안 할 때 먹는 방법을 차이점을 내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정리를 해줄 거예요. 사회를 안 할 적에는 녹여서 먹으면 무방합니다. 상관없어요. 근데 이거를 무조건 많이 먹어라. 신천의학에서는 절대 얘기 안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무엇을 먹고 싶다는 생각이 뇌의 생각일까요? 체세포의 생각이 뇌에 전달된 걸까요? 내가 무엇을 먹고 싶다고 하는 것은 그 영양분이 필요하니까 먹어달라고 하는 겁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먹고 싶은 마음이 뇌가 먹자고 요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넘치면 싫다 소리거든요. 그래서 주겸을 먹어보면 계란 노른자처럼 맛이 맛있게 느껴지면 내 몸에 부족하니까 먹으라 소리고 냄새나 맛이 쓰고 역하게 느껴지면 꽉 찼으니까 먹지 말라 소리예요. 알겠죠? 근데 이제 이 속에서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우리 몸은 그 환경에서 스스로 살아남는 방법을 깨우쳐서 알고 있다는 얘기는 스스로 조율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염분의 농도가 필요 이상으로 높으면 그걸 소변으로 땀으로 눈물로 바깥으로 빠져나가게 하는 기능을 우리 몸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주겸으로 먹으면 보통 0.9%의 염분 농도가 잘 안 넘어갑니다. 스스로 약간 넘었다가 또 다시 조율되고 약간 넘었다가 조율되고 그래요. 근데 사혈할 적에는 주겸수를 타서 마셔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왜 타서 마셔라 이렇게 얘기하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알주겸으로 하나씩 먹는 거하고 커피 수저로 그냥 푹 떠가서 하나 수북하게 푹 떠가지고 넣어서 녹여서 쭉 마시면 순간적으로 비정상적으로 혈액 속의 염분 농도가 탁 높아집니다. 그때 외부에서 들어온 세균이나 바이러스는 일시적으로 무기력해져 버려요. 죽진 않아도. 그렇지만 우리 몸의 항체인 백혈구는 염분에 대한 큰 타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닷물에다 소금 더 넣는다고 해서 바닷 물고기 지장 받더냐 그 얘기예요. 바닷물에도 염분이 소금 속에서 살면 물고기는
바닷속에서 어떻게 사냐고 물어야 돼요. 그래서 현대의학에서는 짜게 먹는 게 혈압이 안 좋다 해가지고 저염식 하는데 나는 정반대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염분이 나쁘다고 생각하면 내가 그렇게 반론합니다. 지금 염분이 비만을 유발시키고 고혈압의 결정적 원인 제공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옛날하고 지금하고 옛날에 짜게 먹냐 지금이 짜게 먹냐 반문하는 거예요. 옛날이 지금보다 월등하게 짜게 먹었습니다. 맞죠? 그러면 옛날에 40대 기준, 지금 현재 40대를 기준으로 해서 고혈압 환자가 짜게 먹을 옛날에 많았느냐, 싱겁게 먹는 요즘에 고혈압 환자가 많느냐 따지면 어떻게 답변할래요? 싱겁게 먹는 요즘에 고혈압 환자가 옛날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 내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위생관리, 옛날이 잘했냐, 지금이 잘했냐. 요즘은 호텔 수준, 옛날에는 되짐하겠어요. 제가 강의 테이프도 20년 전에 하는 거예요. 옛날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친구들 보면 여기서 노란 코가 들락날락하고 여기 까만 옷 보면 여기가 번질번질했어요. 또 닦아서. 맞죠? 학교 가서 뭐 물건 주면 손 씻고 받아요. 여기 때가 더덕더덕 텄어도 그놈으로 받고 다 먹어도 요즘같이 눈병, 전염병 그렇게 안 걸렸어요. 맞죠? 근데 요즘 애들은 지금 학교에서 급식, 위생관리 얼마나 철저히 합니까? 맞죠? 그런데 왜 요즘에 전염병이 심하냐? 인간의 면역 기능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 면역 기능은 두 가지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혈액 속에 산소가 부족해서 면역 기능이 떨어지는 거와 염분 농도가 떨어져서 면역 기능이 떨어지는 거. 주께서 우리가 눈병도 있잖아요. 옛날에는 눈병 요즘처럼 유행 안 했거든요. 요즘 자꾸 저염식하니까 눈물도 어때요? 눈물 속에 염분이 많죠. 눈물 여러분들 이렇게 소리 해야 되면 짭짤하죠. 그 소금물 속에는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쉽게 못 들어옵니다. 근데 눈물 속에 염분 농도가 떨어지면 어떨까요?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지세상이죠. 감기가 악화되면 폐렴 걸린다고 감기 주의하라고 그러면서 왜 자꾸 싱겁게 먹으라고 그래요? 짭짤하게 먹으면 웬만한 환경에서 감기도 안 오는데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투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먹기는 먹는데 어디까지가 한계점이냐? 이제 우리가 염분이 됐던 산이 됐던 우리 몸은 스스로 조율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염분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면 수분을 끌어모으면 부종이 와요. 그래서 주겸이든 염분을 많이 먹고 몸이 붓는다고 하면 아 내가 지나치게 먹었다. 그러면 다음에 어때요? 덜 먹으면 돼요. 근데 가끔 갈증이 나고 목이 탄다. 염분 농도가 높다는 얘기입니다. 내 몸에서 물을 들여서 염분 농도를 희석시킬 테니까 물 좀 달라 소리예요. 그러면 금방 빠져나가서 조율됩니다. 그러면 어때요? 염분에 대해서 두려움 가질 필요 없죠. 그래서 나는 그래요. 입에서 원하는 만큼 먹어라. 너무 짜게 먹으려고도 하지 말고 너무 싱겁게 먹으려고도 하지 말고 내 입에서 원하는 만큼 먹으라는 게 내 지론입니다. 그러면 감염성 질환에 월등히 면역 기능이 강화됩니다. 그래서 주겸한을 왜 만들어? 애들 보면 주겸 안 먹잖아요. 그래서 애들한테 먹이라고 순수한 멸치가루에다가 거기다가 주겸, 분말 주겸을 섞어가지고 칼슘 보충도 하고 영양 보충도 하고 염분 보충도 하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게 멸치 주겸 하나예요. 그래서 애들 멸치 주겸만 꾸준히 먹여봐요. 감기 잘 안 걸립니다. 면역 기능이 강화되기 때문에. 그러면 영양분, 철분, 염분 이해됐죠? 그래서 요즘 여러분들도 TV에 보면 내가 하는 얘기 TV에서 가끔 나올 거예요. 얼마 전부터 방귀 냄새가 구리면 중병이 온 거다 하는 얘기 뉴스 텔레비에서 나오죠. 대변 냄새, 방구 냄새가 꾸리면 중병이 암이나 위험성이 있다. 냄새만 맡고도 병을 진단할 수 있다 나오죠. 근데 제가 이걸 언제부터 알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에. 근데 내가 알기만 해서 해결책을 이미 만들어 놨어요. 제가 청국장환을 언제부터 여기서 사 먹었는가 생각하면 좋아요. 그래서 이게 원리라, 화학 반응의 원리라고 하는 게 이제 뭐냐고 하면 그래요. 그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가 이제 설명을 조금 이렇게 보완 설명을 해주면 그래. 뭐든지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면 응용을 못합니다. 흔히 여러분들 얼굴이 누렇게 뜨면 너 변비 있냐 그 소리 잘하죠. 그 딱딱한 편이
대장 끝을 꽉 막고 있으면 질소가스가 항문으로 못 나가면 그놈이 어때요? 영양분을 끓으면 혈액 속으로 들어가 버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 하면 우리 몸에서 장 속에 있는 미생물이든 혈액 속에 있는 인체의 모든 생명체들은 영양분을 소화시키는 과정에서는 필연적 불완전 연소물질의 질소가스가 나와요. 이 질소가스의 기체가 액체화된 게 요 산인데 이 질소가스는 호흡기를 통해서도 모공을 통해서도 소변을 통해서도 빠져나가는데 소변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양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그 질소가스가 요산이 혈액 속에 이렇게 축적이 되는데 요거 말고도 다른 데 한 부분이 축적되는 게 더 있어요. 뭐냐고 하면 사람은 동물에 비해서 칼로리를 높은 음식을 먹어요? 저칼로리를 먹어요? 옛날에 제가 이게 시골서 이제 일할 때 어른들이 그래요. 저 소하고 사람하고 따지면 소보다 사람이 더 먹는다 소리를 옛날 사람 여러분들 들어봤어요? 영양 칼로리로 계산하면은 소보다 사람이 더 먹는다고 그런 얘기를 옛날부터 해요. 네. 칼로리로 계산하면 사람이 소보다 더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소똥하고 사람똥하고 냄새를 맡아보면 비교도 안 되죠. 시골 사람들 마을에다 소 먹인다고 하면 냄새 별로 안 나니까 먹이라고 야. 돼지는 못 먹이게 냄새 난다고 맞죠? 네, 그 냄새 때문에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가 음식을 먹고 장 속에 있는 유산균하고 식중독균하고 두 가지가 이 영양분을 소화 연소시키는 게 걸음 뜰 때 연상을 하면 똑같아요. 뜰 때 엄청난 냄새가 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걸음이나 고기를 섞어보면 냄새가 코를 찌를 만큼 많이 나죠. 근데 여러분들 실제 방귀 껴보면 그렇게 독한 냄새 아니잖아요. 뭐 냄새는 좀 안 좋지만 참을만한 냄새라 그 얘기예요. 대변도 그렇고. 그런데 왜 냄새가 이렇게 줄을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먹는 음식이 그게 다 썩으려고 하면은 발효가 되려고 뭐 엄청난 질소가스가 나오는데 그 생성되는 만큼의 양은 비교적 냄새가 많이 안 난다는 거라. 그 비밀은 어디에 있느냐? 쓸개 담즙이 12지장을 통해서 내려와서 그 질소가스를 해독하는 과정에서 변이 노란색으로 바뀌고 그 냄새가 해독이 돼서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신장 기능이 떨어진 합병증으로 산소가 부족하고 간세포가 산소 부족에 의해서 비정상 담즙을 만들면 내 장 속에서 음식물이 소화 연소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질소가스를 해독을 못하면 대변이고 방귀 냄새가 되게 역하고 꾸려집니다. 그건 뭐냐? 이미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졌다 소리입니다. 대변이나 방구 냄새가 꾸리다고 하는 건. 그럼 암은 산도가 높아서 오는 병이고, 그러면 이런 질소가스의 기체가 소변의 그 노란색이 모공을 통해서 밖으로 나온 게 바로 황달이에요. 그래서 피부가 누러서 황달이 흑달되면 죽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황달이라고 하는 신장 기능, 요산 수치가 고도로 높아졌을 때 나타나는 게 우리가 황달이고, 얼굴이 새카매지는 것은 간 기능이 떨어져서 새카만 빛이 띄거든요. 그 간 기능이 떨어지면 왜 검어지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간이 먹어치우는 성분은 중산 탄닌산이라고 그러죠. 탄닌산과 철분과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 멜라닌 색소, 녹색이 만들어집니다. 녹색의 밀도가 짚어지면 검은색이 돼요. 그래서 얼굴이 새카매지는 것은 간이 혈액 속에 있는 탄닌 성분을 먹어치우지 못한 그 철분과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그게 검은색이 되는 거고, 노란 거는 신장 기능, 요산이 축적된 게 피부로 나와서 노래지는 거. 그래서 얼굴이 노랗고 창백하면 신장 기능이 떨어진 거고, 얼굴색이 검푸르면 새카마면 그게 간 기능이 떨어진 거고, 이렇게 진단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알았다고 하면 이제 뭐든지 어떤 생리이치, 우리 인체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이거를 알면은 방귀가 끓이고 냄새가 대변에서 역한 냄새가 많이 난다고 그러면 이미 신장 간 기능이 떨어진 사람이고, 그럼 담즙이 장 속에는 우리가 먹는 음식을 소화 연소시키는 과정에서 나오는 그 질소가스를 해독을 못하니까 이놈이 밖으로 못 빠져나가고 장 속을 타고 들어가서 혈액으로 들어가 버리면 혈액 속에 산도도 높아지고 질소가스의 밀도도 높아지고 산소 부족이고 다른 병을 악화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생리치를 알면은 간의 담즙이 정상 간 기능이 회복돼서 정상 담즙이 나오기 전에 인위적으로 장 속에서 음식물이 발효되면서 나오는 냄새를 해독하면 어떻게 될 거냐? 얼굴이 노란 게 어떻게 될까요? 없어져야 되죠? 방귀 끼면
그래도 실제적으로 속에는 이런 질소가스를 해독시키는 성분이 따로 첨가가 돼 있습니다. 그게 콩만 해놓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놈을 먹어보면 여러분들이 실험해 보세요. 시중에 일반적인 청국장환 먹어보고 여기서 생산한 방귀를 껴보면 이 청국장환을 먹으면 냄새가 50% 이상 감해집니다. 냄새를 딱 맡아보면 방귀 냄새가요. 방귀는 여전히 나와요. 어차피 가스는 없어요. 나오긴 나오는데 그 냄새, 꿀인 냄새가, 대변 냄새도 근 50%가 감해지고, 피부가 노래진 사람은 꾸준하게 먹으면 피부 누렇게 뜬 것이 피부가 맑아지는 효능이 있고, 또 어떤 기능이 있느냐. 백가죽이 체지방이 두꺼운 사람 오랫동안 먹어봐요. 체지방이 언제 빠져서 녹아는지 말르게 실금실금 없어집니다. 그게 왜냐면 체지방이 끼는 원인 자체를 소멸시키는 거예요. 뭐냐고 하면, 체지방이 끼는 거는 뭐냐고 하면, 우리 인체의 모든 생명체들은 그 환경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깨우쳐서 이미 알고 있다 소리예요. 근데 우리가 신장 기능이 떨어진 합병증으로 요산 수치가 높아졌고, 요산 수치가 높아진 합병증으로 혈액 속에 산소가 부족하면 소장에서 흡수한 영양분을 체세포들이 못 먹어 치운 만큼 혈액 속에 축적되는 것이 바로 고지혈증이다. 이 얘기는 많이 들었죠. 그러면 혈액이 뻑뻑해지면 혈관이 막힌다는 걸 체세포가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자기가 죽는다는 걸 알아요. 그럼 스스로 해결책은 뭐냐? 혈관 밖으로 밀어냅니다. 그래서 그 지방 단백질을 혈관 밖으로 밀어냈는데 그게 산과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응고된 것이 바로 체지방이에요. 그러면 그 밖으로 왜 밀어내느냐? 고지혈증이 돼서. 고지혈증은 왜 되느냐? 체세포가 소화 능력을 잃어서. 소화 능력은 왜 잃었느냐? 산소가 부족해서. 산소는 왜 붙겠느냐? 혈액 속에 질소가스가 높아서. 근데 이 질소가스는 신장 기능이 떨어져도 높아지고, 장 속에 있는 그 질소가스가 해독이 안 돼서 그놈이 피 안으로 들어가도 질소가스의 농도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그 밖에다가 산의 화학 반응에서 응고되는 이치를 머릿속으로 그리면 간단해요. 우유에다 식초 넣으니까 어때요? 식초 넣기 전에는 액체였죠. 식초를 넣으니까 고체됐죠. 그게 체지방으로 반하는 화학 반응의 이치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 질소가스의 기체가 액체화된 게 바로 산이고, 그 산이 지방 단백질과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 마치 우유에다 식초 넣고 콩 두유물에다 간수 넣는 것 같이 응고되는 게 우리가 체지방이 만들어지는 과정인데, 지방 단백질만 응고되면 그걸 체지방 단수 넣어요. 이라고 해서 우리가 침으로 찌르고 땡기면, 강하게 땡기면 나옵니다. 근데 간이 먹어치우지 못한 탄닌 성분이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거기 굳어버리면, 섬유질화 돼버리면 어혈이 안 나와요. 그래서 그거 녹이는 처방은 내가 여기서 해주는 거니까 깊이 하려면 시간이 들어가고, 그래서 혈질이 이제 강산성화되면 지방 단백질은 녹아서 없어져 버리고, 철분, 석회질, 칼슘, 콜라겐 성분과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굳어지면 콜라겐 성분이 많이 함유할수록 부드럽게 딱딱해지고, 콜라겐 성분은 적고 철분, 석회질, 칼슘만 많이 하면 돌덩어리처럼, 담석처럼 그게 단단한 돌처럼 굳어지는 것. 이러한 물질들이 간에 말초모세혈관을 맞아서 굳으면 그게 간경화고, 이런 것이 갑상선에서 호기를 만들면 갑상선 섬유종이 되는 거고, 콜라겐 함유량 비율에 따라서요. 그래서 이런 화학 반응의 이치를 알고 보면 그 녹이는 처방에 대해서는 별로 어렵지 않은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아무리 그 녹이는 처방을 알고 있어도 그 녹이는 처방은 생혈만 타고 돌지 혈관이 막혀서 피가 못 도는 데는 녹이는 처방이 도달을 못해요. 그래서 사혈은 환부까지 그 성분이 들어가라고 혈관을 막고 있는 어혈을 빼주기 때문에 사혈은 필수가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게 제 지론이죠. 그 다음에 아마 여기 와서 얘기하는, 이번에 그 누가 연수원장에 가는 이제 한 분이 신장에 염증이 있어가지고 병원에서는 수술하라고 하고, 열이 나고 이제 몸이 붓고 이래서 당장 수술하라고 하라고 하는데, 주겸수하고 생하고 강산 해독제하고 잔뜩 먹으라고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게 있냐고 하면서 깜짝 놀라요. 부기도 빠지고 먹고 몇 시간 있으니까 통증 싹 없어지고 부기 빠져서 정상으로 돌아오라고요. 그러면 염증이 있다는 건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왔고, 우리가 쓴 거는 그걸 죽이는 약을 쓴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원상 회복되는 거는 항생제나 스테로이드 호르몬제보다도 더 강력하게 효능을 나타냈어요. 그럼 이 속에 어떤 비밀이 있느냐 하는 것을 얘기를 해줄게요. 우리가 통증이 온다고 하는 것은 강산의 대부분 산화작용에 체세포를 산화작용으로 녹일 때 체세포가 녹는 느낌이 뇌에 전달된 게 통증입니다. 근데 그 산이 피가 못 돌아서 고인물이 부패되듯 산도가 높아져서 오는 강산이 있고,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배설물이 강산일 때도 대상포진처럼 그 통증이 많이 옵니다. 근데 강산 해독제는 그 강산을 어떤 작용이 있죠? 해독해서 피부를 못 녹이게 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이해 가요? 통증이 없어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강산의 해독을 또 해독을 해주면 혈액 속의 산소 포화도는 어떨까요? 높아지겠죠? 산소 포화도가 높아지면 우리 몸의 항체는 면역 기능,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잡아먹는 힘은 어때요? 강해지겠죠? 또 거기다가 염분의 밀도를 확 올려주면 어때요? 외부에서 들어오면 무기력해지겠죠? 이것이 제가 주장하는 자연의 생리이치법을 응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세상에 이런 게 어딨냐. 근데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알 거는 뭐냐. 신천의학에서는 절대 세균이나 바이러스로 직접 죽이는 효능의 약제 쓰지 않습니다. 마취약제 쓰지 않아요. 강산의 산화작용이 피부를 녹이면 강산을 해독을 해서 피부를 못 녹이게 해서 통증을 없애고, 면역 기능이 떨어졌다. 왜 떨어졌느냐? 산소가 부족해서. 산소는 왜 부족했느냐? 산도가 높아서. 그러면 강산을 해독해서 혈액 속에 산소를 풍족하게 해줌으로써 항체의 면역 기능을 강화시켜서 항체 따라 그걸 잡아먹으라고 하고, 염분 농도는 좀 높여줘도 우리 몸의 원래 생명체가 염분 농도가 높은 데서 진화했기 때문에 큰 타격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외부에서 들어온 놈은 민물고기를 바다에다 집어넣으면 어때요? 힘을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를 자연의 생리이치법을 그대로 이용하는 게 내가 주장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게 어딨냐. 근데 통증이 오면은 우리가 마취의 기능으로서 통증을 없앨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다른 각도로 보면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 이해 가요? 예. 그래서 이 사물이라고 하는 게 생리이치로 사물을 보느냐, 아니면 한 부분씩 끊어서, 쉽게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생각에 내가 자주 응용하는 말이죠. 두통, 치통, 생리통이 통증의 원인이 같아요? 정확히 따지면 우리 방식 두통은 뇌 속의 산소 부족의 원인이요, 치통은 강산의 산화작용이 잇몸과 치아 표면을 녹여서 오는 통증이요, 생리통은 혈관의 피의 압력이 높아져서 오는 병이고, 요통은 경직된 근육을 어거지로 당기니까 오는 통증이에요. 맞죠? 근데 약은 한 가지예요. 진통제. 마취해서 통증을 못 느끼게 하는 약이에요. 근데 이 속에서 사혈을 해주면, 피가 돌면 산도가 떨어져요. 맞죠? 그러면 산도만 떨어질까요? 아니면 산소 공급도 이래. 피를 돌게 해준다고 하는 것은, 피가 돌므로써 일어나는 현상은 한순간에, 치료 방법은 핏길을 열어줘서 돌게 해주는 거지만, 피가 돌므로써 일어나는 현상을 내가 생겨볼까요? 피가 돌면 뇌의 산소 부족은, 산소 공급은 더 증가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그럼 산소 부족이 두통의 원인이었으면 피 공급량이 늘어난 만큼 산소 공급량이 늘어났으니까 두통이 없어지는 게 당연하죠. 근데 지금까지 두통이 오면 두통을 못 느끼게 마취로 진통을 해서 두통을 치료하려고 했지, 뇌 속의 혈류 공급량을 늘려서 두통을 치료해 보려고 한 경험이 있느냐.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안 먹어도, 아무리 약을 먹어도 안 되니까 만성두통. 치료가 안 되니까 만성두통이지, 나서면 만성자가 왜 붙냐고 얘기라. 맞죠? 그러고 치통하면 마취해서 못 느끼게 하죠. 치통은 뭐예요? 강산의 산화작용이 치아나 잇몸을 녹여버리기 때문에 피부가 체세포들이 녹으면서 오는 통증이 치통이다. 이러면 우리가 이제 치료 방법은 두 가지가 돼야 돼요. 다른 데보다 왜 잇몸, 치아 부분이 산도가 왜 높아졌을까요? 정답은 피가 못 돌아서 그래요. 피가 못 돈다고 하는 것은 물로 말하면 고인물이에요. 고인물은 시간이 지날수록 산도가 높아져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래,
시간이 지나서 강산의 산화작용에 잇몸이나 치아의 표면을 녹여서 신경이 노출돼서 오는 통증, 싫은 증세가 있고, 신경이 녹아서 타들어갈 때, 피부가 타들어갈 때 오는 이 풍치성 통증이. 그래서 이 부분을 하나 이제 정리를, 이거 시간이 또 다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말은 끓여놓고 정리를 하나씩 해 들어가야 되는데. 잇몸에 염증이 있는데 아무리 치과 병원에 가도 잇몸 염증이 안 가라앉는다. 우리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병원보다 훨씬 빨라요. 근데 이게 치료가 안 돼서 잇몸에 백태가 낄 정도 되면 치주암으로 발생할 전이될 가능성은 몇 프로냐? 10배 이상 치주암으로 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잇몸을 아무리 치료해도 치료가 안 되는 사람이 치주암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 방법으로 치료하면은, 내가 얘기하면 100명 하면 99명 되는 게 그 병 아니야 그래요. 근데 현대의학은 현대의학 사고력으로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설명을 해주면 간단해요. 우리가 왜 이 주변으로 산도가 높았느냐? 왜 하면 혈관이 막혀서 그래요. 혈관이 막히려고 하면 어혈 없이는 막힐 수가 없어요. 맞죠? 어혈은 왜 생겼느냐? 심장과 간. 그럼 8번을 빼주면 새로운 어혈이 안 만들어지게 하는 치료 효능이 있겠죠. 그럼 풍치혈과 18번을 빼주면 잇몸 주변으로 피를 잘 돌게 해요. 고인물은 흐르게 하면 맑아지는 겁니다. 근데 이거 빼려면 시간이 좀 걸려요. 근데 잇몸에도 자꾸 붓고 꽈리처럼 불어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바늘을 하나 딱 빼서 거기를 바늘로 서너 번 콕콕 찔러서 피를 싹 뺍니다. 근데 항상 이걸 하기 전에는 치과에 다녀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방법으로 치석은 제거할 수 없거든. 맞죠? 근데 빨리 치석을 병원에 치과에 가서 치석은 제거한 다음에 바늘로 몇 번 찔러서 손으로 이렇게 싹싹 훑어서 피를 싹 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내가 잊어먹을까봐 여러분들이 응용하세요. 여러분들 집에 식용유 집집마다 다 있을 겁니다. 식용유 어떤 걸 써도 상관없어요. 일반 콩기름도 되고 포도씨유도 되고, 이거와 소금을 가는 가루소금 있죠. 가루소금을 기름 한 60, 소금 한 40 이렇게 해서 그냥 쓸 만큼 적당하니 두적거려 섞어놔요. 시술할 때 염증이 있을 때 피 쫙 짜내고 그놈으로 양치하고, 급한 대로 빨리 하려고 하면 강산 해독제 먹으면서 18번 풍치혈 빼주면 단 한 번 하루만 해도 치과 1년 다닌 것보다 빠를 겁니다. 세 가지를 동시에 쓴다고 하면은. 그럼 이 원리가 뭐냐? 모든 세균이나 바이러스는 염분에 약합니다. 소금을 넣어주면 숨어있던 것이 밖으로 다 겨나와요. 미꾸라지에다 소금 뿌리면 어때요? 바닥바닥하죠. 숨어있던 놈이 겨나오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기름을 폭 씌워버리면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숨을 쉴까요, 못 쉴까요? 못 쉬죠. 저 모기 많을 때 시골 농촌에 보면 장마철에 거름을 때려면 위에 모기 같은 거 막 떠 있잖아요. 거기다가 기름을 몇 방울 딱 떨어뜨려 보세요. 모기 앉으면 폭폭 빠져서 다 죽습니다. 유막이 감싸버리면 숨을 못 쉬는 거라. 그래서 기름으로 숨을 못 쉬게 막아버리면, 그러니까 우리는 먹여서 죽이는 게 아니라 기름으로 폭 싸가지고 숨을 못 쉬게 해서 죽여버리는 거라. 소금으로는 바깥으로 끌어 나오게 하고. 그래서 이거를, 그래서 이제 사혈은 왜 하라고 하느냐? 피가 돌아야 산도가 떨어진다. 근데 여가 산도가 높을 때는, 그러니까 세 가지 방법을 동시에 쓰라는 거죠. 강산 해독제를 쓰고 응급으로 39번 풍치혈과 18번 침샘혈을 사혈하고, 거기다가 집에 소금 집집마다 다 있을 거고 식용유 집집마다 다 있잖아요. 그놈으로 흥건하게 개놓고 칫솔로. 근데 이것도 한 번, 두 번만 하면 해볼만 합니다. 그러면 양치질 한 번 딱 하고 한 번 딱 빼주면 불과 하루 아니면 이틀이면 염증 싹 가라앉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렇잖아요. 한 번 나서면 재발을 안 해야 돼요. 그렇죠? 재발을 않게 하기 위해서는 8번하고 풍치혈하고 18번을 빼주면 완벽한 거고, 이미 악화돼서 당장 막 고통스럽고 힘들 적에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만 응용해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게다가 이 비밀이랄 것도 없지요. 언제 알았느냐?
제가 어려서 여기 이제 시골이 여가 고향이거든요. 어려서 동네 보면 개가 비리 오르면 털이 막 다 빠지잖아요. 문둥병 같이. 근데 시골 사람들 보면 방앗간에 가서 폐유를 갖다가 새카만 걸 잔뜩 발라놔요. 그러면 새카면서 이놈이 가려우니까 이쪽 저쪽 문대놓으면 기둥이고 돌이고 폐유가 다 묻혀놔도 징그러운데 오래 있다 보면 다 나섰어요. 근데 그때는 저러다 돼지면 기름 내놔서 먹도 못해. 옛날에는 병들어도 죽어도 먹었단 말이에요. 그 시절만 해도. 요즘은 그런 짓 안 하지만은. 근데 그 폐유 발라놓으면 기름 내면 먹도 못 하는데 이제 그런 걸 봤는데 저도 공부를 안 할 적에는 그걸 몰랐어요. 근데 산속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 친할아버지가 예전에 산속에서 공부하던 분의 제자로 들어가서 이렇게 도인 쪽으로 기물부 할아버지죠. 네. 그 할아버지 제자로 들어가 그쪽이 우리가 외가 쪽이거든요. 근데 그쪽에 공부를 하고 오셔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이것저것 이렇게 만들어보고 하는데 그때는 그 원리를 몰랐어요. 근데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그런 것들이 다 머릿속에 생생히 다 떠오르는 거라. 그러면 저게 폐유를 발랐으면 보통 생각하면 피부병이 더 심해져야 되는데 그게 쫙 나서갖고 털까지 나서 멀쩡하게 낫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원리가 뭘까 하고 따져봤더니 유막이 비밀이라. 그래서 우연하게 내가 산속에서 개를 기르다가 비리가 오르더라고요. 너 잘됐다. 조금 더 악화되라. 좀 큰 다음에 실험해보게. 그래놓고 내버려 두니까 악화되잖아요. 그래서 뭐 집에 식용유 있으니까 콩기름 갖다 솜에다 찍어서 척척하니 뚝 발라놨더니 말끔하게 낫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유막이 딱 감싸버리면 숨을 못 쉬니까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깊숙에 들어가 있는 건 침투가 안 되잖아요. 그거는 소금으로 염분으로 끌어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섞어버리면 어때요? 이건 항생제보다도 더 빨리 낫는 거예요. 그렇죠? 항생제는 우리 몸을 피해를 입히지만 소금하고 기름은 어때요? 우리 먹어도 인체 아무런 피해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 염증이 있는 거, 입안에 염증이 있는 거 그렇게 해서 하면은 그냥 한 번 시술로 해도 80~90%가 완치될 거예요. 근데 요거 몇 번 하면은 없어지거든. 근데 완전히 재발 안 하려면 사혈을 해야 된다. 그 시간이 다 됐으니까 하나만 이 몸에서 더 재주면 또 입 안에 노랗게 뜨죠. 이게 골마서 나오고 이게 피곤하면 산도가 높고 있고 빈혈 있는 사람들은 이런 현상이 오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강산 해독제를 쓰면서 원치료는 8번하고 똑같이 사혈해주면 없어집니다. 근데 임시적으로 너무 따갑고 아플 적에는 꿀 있죠. 꿀을 그냥 한 숟갈 입에다 물고 지가 녹아서 없어질 때까지 놔뒀다가 없어지면 2번만 해주면 그게 하루 이틀만 해도 금방 없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금 짜투리로 이렇게 알아두는 게 있으면 응급 상황으로 이렇게 대처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또 시간이 다 됐다니까 좀 10분 쉬었다 합시다.